어떤 아이들한텐 아이 뭐 저렇게 쉬운 거를 맨날 하고 있어, 정말 답답해 죽겠어, 그렇게 느껴지는 아이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집단 교육이 갖고 있는 숙명적인 한계입니다. 오늘은 빅 퀘스천 수학이라고 제가 앞에 동영상에서 여러 번 언급한 내용들을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수학을 기출문제 풀이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수학의 교육의 틀에서 사실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학은 이제 아이들의 그런 지적 특성에 따라서 개념을 이해하는 속도가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이 빅 퀘스천 수학이라는 것은 아이가 이제 자기의 수준에서 어렵게 느껴지는 하나의 허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허들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이거 한번 생각해 보고 싶네, 이거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요, 그런 이제 느끼는 포인트를 잡아서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그 장벽을 하나 뛰어넘음으로 해서 훨씬 높은 차원의 수학으로 접근하게 그렇게 유도하는 수학 학습 개념입니다. 자, 쉬운 거부터 시작하죠. 저학년 아이들이 숫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매력을 느낍니다. 유치학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숫자가 갖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매력 포인트가 있습니다. 숫자라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직하죠. 맞고 틀리는지가 분명하고, 숫자라는 것들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속성은 큰지 작은지를 구분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은행이나 이런 데서 혹은 뭐 우체국 같은 데서 사용하고 있는 번호표 시스템 같은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줄을 섰거든요. 근데 그 줄이 길어지면 경우에 따라서는 서서 10분, 20분, 30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번호표를 주게 되면 그런 불편이 없어지죠. 내가 대기 순번이 한 30명이나 되고 한 사람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2분 걸린다, 3분 걸린다 그러면 내 순서가 돌아오는 시간은 대충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다른 일을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주변에 있는 의자에 편히 앉아 있다가 자기 번호표가 띵동하고 표시가 되면 그때 가서 일을 처리하면 되니까요. 굉장히 효율적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불편을 해소시켜주면서 공정하게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건 숫자가 갖고 있는 매력이에요. 숫자가 만약에 없다면 창구 직원이 여기 뭐 순자네, 뭐 순자 할아버지네, 그 다음에는 영철이네 아줌마가 왔네, 뭐 이런 걸 누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또 싸움이 날 수도 있겠죠. 내가 먼저 왔어, 우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번호표를 갖고 있으면 시비의 여지가 없어요. 분명히 2보다는 3이 큰 숫자네, 그럼 순서가 뒤네, 그러면 아주 정확하게 순서를 기록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라는 것은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숫자가 갖고 있는 그 굉장히 정직한 특성, 질서정연한 특성의 매력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숫자에 대해서 되게 기호부터 관심을 가지고 알고 싶어 하고, 그거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확장하려는 순수한 의도를 자연스럽게 가지게 돼 있습니다. 잘 활용하면 우리가 아이들을 수학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 계기들을 마련할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숫자가 점점 커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숫자가 더해지는 과정들을 보고 그것들이 겹쳐지면 곱해진다는 개념을 갖게 되면 이렇게 두 자리에서 한 자리를 곱하는 것들을 도전과제로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아이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헤아려 본다든지 아니면 과연 그 숫자가 어떻게 표시되는지를 해보게 되면 그 부분에서 아이들이 숫자의 확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초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쯤 간다 그러면 세 자리 곱하기 두 자리 정도의 숫자를 계산하고 싶은 욕구를 갖게 되고, 그런 것을 넘어서게 되면 큰 숫자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됩니다. 아이에 따라서는 너무나 쉬운 간단한 연산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처음 대하는 아이들한테는 큰 도전 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에 도전 과제를 제공하게 되면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자기의 지력을 집중하고 그런 걸 통해서 지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하나의 자극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원활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없는 학습지 수학 반복 학습을 시켜서 가르치는 그런 것들은 과잉 학습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되면 분수의 세계로 아이들을 이끌어 드려야 됩니다. 자,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처럼 여겨지지만 제가 실제로 많은 아이들을 지도해 본 학원의 특급 강사한테 들은 얘기가 실제로 있습니다. 중학교 입학한 아이들을 보고 이 문제를 냈을 때
이게 뭐지? 5분의 2인가? 하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요, 중학교 입학한 아이들의 30% 정도가 이 문제를 바로 풀지 못해요. 설마 그럴까요? 우리 동네엔 그런 애들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하지만 전국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쉬운 개념이 아니에요. 작은 숫자를 가지고 숫자의 한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곱하기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들을 어느 정도 개념적으로 이해한 아이들한테는 하나의 빅 퀘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수학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결국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통분 개념을 가져가야 돼요. 통분 개념을 가져가려면 동치분수의 개념을 가져가야 돼요. 동치분수의 개념을 가져가려면 약분, 통분의 개념이 같이 가르쳐줘야 됩니다. 공약수, 공배수의 개념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를 알아야 돼요. 그걸 하려면 소인수 분해를 해야 돼요. 소인수 분해를 할 수 있으려면 소수의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소수가 무슨 수냐? 수학에는 소수가 두 개가 있죠. 소수점 있는 수와 자기 자신과 1로만 나눠줄 수 있는, 약수를 두 개밖에 갖고 있지 않는 수, 그런 소수, 두 가지 소수의 개념이 있어요. 소수의 개념을 상대적으로 설명하려면 합성수를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모두 한 덩어리에 뭉쳐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가르치는데 학교 커리큘럼은 1년 반 정도를 할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잘 풀어서 스토리텔링으로 풀어주면요, 20분 내지 30분 정도의 재미있는 얘기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30분 정도의 설명을 한 번 듣고 바로 이해하고, 한 번 이해하고 나면 2년 뒤, 3년 뒤에도 고스란히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학교 수학에서는요, 이거를 1년 반에 거쳐서 거의 10번, 15번 반복적으로 설명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보고 저렇게 설명해보고, 이렇게 접근해보고 저렇게 접근해보고. 그런데 이것을 뭉뚱그려서 단 한 번의 설명으로 전달을 하고 그걸 한꺼번에 소화할 수 있는 아이들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한 번에 될 수 있는 아이가 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번의 망각과 회상, 재학습, 반복 학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아이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면 느린 아이들이 바보가 아닌 거예요. 그런 아이들한테는 그 아이들에 맞는 학습법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충실하게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학교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 커리큘럼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과정들을 집단적으로 많은 아이들을 그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많은 교사들이 실제로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아이들한테 지극히 어려운 과제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한테는 뭐 저렇게 쉬운 거를 맨날 하고 있어, 정말 답답해 죽겠어, 그렇게 느껴지는 아이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집단 교육이 갖고 있는 숙명적인 한계입니다.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육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지만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이 학교 시스템이라는 것이 구축해야 된 역사가 있어요. 제가 이제 다음에 동영상에서는 그런 걸 한번 짚어보는 동영상도 하나 만들어서 올릴까 생각 중에 있는데, 그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하지만 이미 그런 내용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 유명한 이제 유튜버 크리에이터도 있고요. 또 좋은 자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시사점에 대해서 좀 추출을 해서 제가 또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의 이제 빅 퀘스천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초등학교 과정의 빅 퀘스천들을 보여드렸는데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중학생들한테 제시될 수 있는 빅 퀘스천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